저놈 잡아.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고. 성남 폭동 한가운데 쇠파이프가 날아들기 직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통역할게요. 흙먼지를 헤치고 튀어나온 꼬마 아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유창한 한마디에 살기등등하던 폭동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본 회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떼국물 흐르는 아이의 목에 걸린 찌그러진 목걸이. 그것은 30년 전 죽은 아들에게 직접 걸어주었던 유품이었습니다. 민우야, 네가 왜 지옥에 있어? 가장 높은 곳에 사는 회장님과 가장 낮은 곳에 버려진 핏줄의 기막힌 만남.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며느리의 추악한 비밀까지.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남아시아 K국의 태양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덥고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오는 것만 같았죠. 태산건설의 리조트 개발 현장은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붉은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수백 명의 현지 노동자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본부석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임금 체불에 격분한 그들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사람 하나를 집어삼킬 듯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통역은 어디 간 거야? 당장 그 자식 잡아와. 옆에 있던 박 실장이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들고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통역사가 겁을 먹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런 빌어먹을. 강중훈 회장이 바닥에 안전모를 집어던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오해를 풀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노동자 대표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고함을 지르며 강중훈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흥분한 군중의 기세에 밀려 뒷걸음질 칠 뿐이었죠. 강중훈 회장이 눈을 질끈 감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뿌연 흙먼지를 헤치고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멈추세요. 그 손 놓으란 말이에요. 쩌렁쩌렁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현장의 소음을 단번에 갈라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래로 쏠렸죠. 거기엔 꼬질꼬질한 티셔츠에 무릎이 다해진 반바지를 입은 동양인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7살이나 되었을까요? 아이는 겁도 없이 거구의 사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유창한 현지어로 또박또박 외치기 시작했죠. 이분은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한 날짜는 내일이잖아요. 사내가 멈칫하며 아이를 내려다보자 아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 전산망에 오류가 생겨서 송금이 늦어지는 것뿐이라고요. 지금 폭력을 쓰면 경찰이 올 거고 그러면 아저씨들은 돈도 못 받고 감옥에 가야 해요. 그래도 좋아요? 아이는 노동자들을 향해 소리치고 다시 뒤를 돌아 강중훈 회장의 바짓단을 잡으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통역할게요. 저 아저씨들이 날짜를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은행 시스템 문제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강중훈 회장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아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저 깊고 고집스러운 눈매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손을 잡고 현장을 따라다니던 어린 아들 강민우의 눈빛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으니까요. 강중훈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아이는 대답 대신
다시 노동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박 실장에게 급히 지시한 내용을 아이가 통역해서 전달했죠. 심지어 어른들도 어려워할 계약 용어까지 섞어가며 양측을 조율하는 솜씨가 기가 막혔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나자 살기등등하던 노동자들이 하나둘 무기를 내리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현장에 평화가 찾아왔죠.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아이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다급하게 달려가 아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행색은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팔다리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고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죠. 강중훈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강중훈 회장이 아이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이요. 이하늘. 부모님은 없어요. 없어? 그럼 어디서 지내는 거냐? 하늘이가 공사 현장 구석 넘어 쓰러져가는 판자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천사 고아원에 살아요. 말은 고아원 옆에 사는 선교사님들한테 배웠어요. 강중훈 회장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인 아이가 왜 이 먼 타국의 빈민가 고아원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죽은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강중훈 회장은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죠. 강중훈 회장이 박 실장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저 고아원으로 간다. 판자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천사 고아원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썩은 음식물 냄새가 진동을 했죠.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마당에는 아이들이 짐승처럼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거나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하늘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원장이라는 남자가 태산그룹 회장의 방문에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하늘아, 너 회장님께 또 무슨 실수한 거 아니지? 원장이 하늘이를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자 하늘이가 강중훈 회장의 뒤로 몸을 숨기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그 미세한 공포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원장을 밀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켜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하늘이는 강중훈 회장의 손을 이끌고 건물 가장 구석진 창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에는 곰팡내와 지린내가 가득했습니다. 그 구석에 낡은 담요 더미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하늘이가 담요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별아, 나와봐. 할아버지가 오셨어. 우리 도와주실 분이야. 그러자 담요 속에서 하늘이와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고 겁에 질려 눈동자만 도록도록 굴릴 뿐이었죠. 하늘이가 울먹이며 강중훈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동생 별이에요. 쌍둥이 동생인데 원장님이 때려서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도 안 데려가주고. 강중훈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린 것들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강중훈 회장이 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별이는 낯선 어른의 등장에 하늘이의 등 뒤로 숨으며 강중훈 회장을 경계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의 시선이 별이의 목에 걸려 있는 낡은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은색 펜던트. 색이 바래고 찌그러져 볼품 없었지만 강중훈 회장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들 강민우의 10살 생일에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해서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으니까요. 강중훈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강중훈 회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별이의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별이가 놀라 움찔했지만 강중훈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펜던트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닳고 다른 각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우에게 마이너스 아버지가. 으아악. 강중훈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댐이 터지듯 폭발하고 말았죠. 민우야. 내 새끼 민우야. 강중훈 회장은 하늘이와 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한 아이들의 등뼈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내 아들의 핏줄들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고 있었다니요. 자신이 호의호식하며 사는 동안 주들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이 하레비가 죽일 놈이다.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노인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하늘이는 영문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는 강중훈 회장의 등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별이 역시 경계를 풀고 강중훈 회장의 옷자락을 꼭 쥐었죠. 그것은 본능이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이었죠. 뒤에서 지켜보던 박 실장은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원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중훈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원장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이 고아원 당장 폐쇄 조치해.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다 죽여버릴 테니까. 법적으로 아주 매장해버려. 강중훈 회장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실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하늘이와 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에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자, 얘들아. 집으로 가자.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할아버지가 다 막아주마. 강중훈 회장의 품에 안긴 쌍둥이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어른의 따뜻한 체온에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 같던 고아원을 뒤로하고 태산그룹 회장의 손주로서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 성북동 저택의 고요한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민서희가 귀찮다는 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강 회장이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민서희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카펫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못 찾을 거라고 했잖아. 민서희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지 고아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양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가고 있답니다. 민서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죽은 전처의 아들 강민우. 그 지긋지긋한 놈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핏줄들이 살아있었다니요. 게다가 강중훈 회장이 직접 데리고 온다면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민서희는 전화를 끊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안 돼. 이대로 뺏길 순 없어. 내 아들 민재 거란 말이야. 태사는 내 거야. 민서희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당장 들어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아주 더럽고 은밀한 일이야. 민서희는 창밖을 노려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지옥을 보여줄지 머릿속으로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전용기 내부는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박 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죠. 봉투 겉면에 적힌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글자가 강중훈 회장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맞은편 좌석에는 낯선 환경에 겁먹은 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든 쌍둥이 이하늘과 이별이 얇은 담요를 덮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꼬질꼬질한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놓고 보니 죽은 아들 강민우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죠. 강중훈 회장이 마침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강중훈 마이너스 이하늘 불일치 확률 0%, 친족관계 성립 확률 99.99998%. 흑. 강중훈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안도가 아닌 짐승의 울음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의 핏줄이 저역만리 타국 땅에 쓰러져가는 고아원에서 굶주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으니까요. 잠든 아이들이 깰까 입을 틀어막은 강중훈 회장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박 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참을 오열하던 강중훈 회장이 충혈된 눈으로 박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서늘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죠. 강중훈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실장, 아이들이 왜 저기에 있었던 거야? 민우가 죽고 나서 누군가 개입한 흔적이 있다고 했지? 박 실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아이들이 맡겨진 고아원의 후원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가명이었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민서희 사모님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의 미간이 좁혀지다 못해 구겨졌습니다. 민서희. 그녀는 강중훈 회장이 아들 강민우와 의절하고 내쳤을 때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중재자를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뒤로는 며느리를 챙기겠다며 돈을 보내주던 그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것이 아들과 며느리를 감시하고 끝내는 사지로 몰아넣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민서희, 그 여자가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이런 짓을 벌였어? 강중훈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우가 죽고 나서 아이들까지 처리하려 했던 게야. 그런데 차마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저 먼 타국 땅에 버려두고 굶어 죽기를 바랐던 거야. 강중훈 회장은 잠든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목, 낡은 옷까지. 그 작은 몸들이 견뎌냈을 공포와 배고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아이들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맹세했습니다. 내 집에 내 턱 밑에 뱀 같은 년을 두고 있었어. 박 실장, 오늘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보안은 최고 등급으로 격상해. 그리고 민서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변호인단을 소집해. 내 유언장을 다시 쓸 거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 당장 민서희 사모님을 추궁하시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다. 내 새끼들을 데리고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강중훈 회장의 눈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보일 뿐이었죠. 그는 더 이상 늙고 지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발톱을 세운 맹수였습니다. 태상그룹의 본가 성북동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리무진이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저택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기이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현관 앞에는 민서희가 우아한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마중 나와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낳은 아들 강민재가 지루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해외 출장은 어떠셔? 어머. 민서희의 상냥했던 미소가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중훈 회장의 뒤를 이어 차에서 내리는 두 아이 때문이었죠. 남루한 옷차림은 벗어던지고 급히 공수한 아동복을 입었지만 그 얼굴에 서려있는 핏줄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 이하늘의 눈매는 죽은 강민우와 판박이었습니다. 민서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살아있었어? 저것들이 어떻게? 강중훈 회장은 민서희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짓 태어난 척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인사해라. 내 잃어버렸던 손주들이다. 민우 녀석이 핏줄을 남겨뒀더군. 아, 그게 정말인가요? 세상에 민우가 아이를. 민서희는 황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거짓 눈물까지 맺어가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죠. 아이고, 불쌍해라. 이 어린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할미가, 아니 내가 정말 몰랐구나. 그녀가 이별을 안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이하늘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이별이에게 민서희의 화려한 향수 냄새는 고아원 원장실에서 나던 아이들을 때리기 전에 풍기던 그 역한 냄새와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이하늘이 이별이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차분하고 서늘한 눈빛이 민서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이하늘은 고아원에서 배운 대로 배꼽 인사를 하는 대신 강중훈 회장이 가르쳐준 대로 악수를 청하듯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그 당돌한 태도에 민서희의 눈썹이 꿈틀했죠. 어머, 얘가 참 똑부러지게 생겼네. 그래, 나는 너희 할아버지의 아내란다. 편하게 할머니라고 부르렴. 할머니요? 이하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아빠의 아빠시잖아요. 그럼 아줌마는 저희 아빠의 엄마가 맞으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서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것은 순수한 질문을 가장한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강민재가 헛기침을 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 맹랑한 놈이네 이거. 강중훈 회장은 내심 통쾌함을 느꼈지만 엄한 표정으로 이하늘을 타일렀습니다. 하늘아, 어른께 예의를 갖춰야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족보가 헷갈려서요.
고아원에서는 엄마가 없으면 다 아줌마라고 불렀거든요. 이하늘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민서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낯설어서 그렇겠지. 천천히 배우면 된단다. 얘들아, 뭐하니? 도련님들 방으로 모셔라. 고용인들이 다가오자 이하늘은 이별이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민서이는 아이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눈을 빛냈습니다.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여? 쥐새끼 같은 것들. 제 발로 들어왔으니 나가는 건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옆에 있던 강민재가 아이들의 짐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아, 저거. 뭐야, 저 거지 같은 가방은. 냄새나게. 강민재가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죠. 저녁 식사 자리,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넓은 식탁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민서이는 식탁에 앉은 아이들을 보며 은근한 공격을 시작했죠. 애들이 포크 쓰는 법도 모르네요. 여보, 당분간은 별채에서 식사하게 하는 게 어때요? 민재가 식사 예절에 예민해서요. 강민재 역시 거들었습니다. 아, 냄새. 아버지, 얘네 시킨 거 맞아요? 어디서 썩은 내가 나는 것 같은데. 밥맛 떨어지게. 강민재가 포크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별이가 위축되어 고개를 푹 숙였죠. 강중훈 회장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격노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이하늘이 자신의 몫으로 나온 스테이크를 서툴지만 힘주어 썰며 입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건 저희가 아니라 이 집 어딘가 썩은 곳이 있어서 아닐까요? 삼촌. 뭐, 이 자식이. 강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하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민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포크 쓰는 법은 배우면 되지만 사람 대하는 법은 못 배우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가르쳐 드릴까요? 와장창. 강민재가 물컵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물이 식탁볼을 적셨죠. 야! 이별이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만. 다들 제정신이냐? 내 앞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강중훈 회장의 호통에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이가 급히 강민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참아라. 아직 애들이라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여보, 죄송해요. 민재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지만 이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호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맞은편에 앉아 뱀처럼 웃고 있다가 지금은 놀란 척 연기하는 저 여자 민서이라는 것을요. 이 화려한 저택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싸워야 하는 전쟁터였죠. 이하늘은 떨고 있는 이별이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걱정 마, 별아. 내가 지켜줄게. 저 사람들, 아빠랑 엄마를 괴롭혔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을 하고 있어. 그날 밤 성북동 저택의 복도 모두가 잠든 시각 민서희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하늘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민서희의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집사, 똑바로 들어. 그 쥐새끼들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해. 밥 먹는 거, 똥 싸는 것까지 다. 민서희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내쫓아야 해. 회장님 눈밖에 나게 만들란 말이야. 훔치지도 않은 물건을 훔쳤다고 하든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고 하든 방법을 만들어내. 네, 사모님. 명심하겠습니다. 집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이하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이하늘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죠. 이하늘은 이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아, 잘 자. 오빠가 다 들었어. 저 할머니가 우릴 쫓아내려고 해. 하지만 절대 안 나가. 여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가 태산의 주인이니까. 창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하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의 첫날 밤 반격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북동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민서희는 아이들의 품위 유지 교육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새로운 가정교사를 고용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치동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난 입시 코디네이터, 일명 독사조 선생이었죠. 민서희가 거액을 쥐어주며 은밀한 지시를 내린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지하 공부방은 창문 하나 없어 감옥처럼 답답했습니다. 조 선생이 날카로운 지적봉으로 책상을 탁탁 치며 이별이를 몰아세우고 있었죠. 이것도 못 외워? 머리가 장식이야? 네가 그러고도 태상가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어? 조 선생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이별이가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숫자가 자꾸 춤을 추는 것 같아서. 핑계대지 마. 고아원에서 배운 게 도둑질이랑 거짓말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 하나를 못 풀지. 옆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이하늘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조 선생이 지적봉을 들어 올려 이별이의 손등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별이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매타작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하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 선생의 손목을 낚아챘거든요. 7살 아이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서웠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어디서 선생 몸에 손을 대? 조 선생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하늘이 조 선생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동생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손 떼면 가만 안 있어요. 이 천한 것들이 진짜 미쳤나? 벌컥? 기다렸다는 듯 공부방 문이 열리고 민서희와 강민재, 그리고 강중훈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죠. 민서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하늘이 너 지금 선생님을 때리려던 거니? 조 선생은 짐짓 바닥으로 넘어지는 척하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저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수업 도중 아이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제 팔을 꺾으려 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조 선생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강중훈 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늘이 너 사실이냐?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아줌마가 별이를 때려서 막은 것뿐이에요. 이하늘이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강민재가 끼어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복도에서 다 들었어. 네가 문제 틀렸다고 화내면서 선생님 밀쳤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역시 근본은 못 속인다니까. 강민재가 혀를 차며 이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똑바로 말해. 오빠가 선생님 때린 거 맞지? 거짓말하면 너도 공범이야. 강민재의 위협적인 눈빛에 이별이는 파랗게 질려 입도 뻥긋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민서희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슬픈 표정으로 강중훈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요. 애들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훈육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기숙학교로 보내는 게 어때요? 민재가 다니던 영국의 그 학교라면 규율이 엄격하니 아이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영국의 기숙학교. 말이 좋아 유학이지 사실상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하늘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른들이 짜놓은 치밀한 각본 앞에서는 무력한 어린아이일 뿐이었죠.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강중훈 회장의 눈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본 순간 이하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민서희가 쐐기를 박듯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아, 참. 그리고 김 집사 아까 서재 청소하다가 뭐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김 집사가 쭈뼛거리며 이하늘의 책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도련님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게 나와서. 김 집사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외비 마이너스 태산건설 입찰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중훈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그룹의 운명이 걸린 1급 기밀 서류였습니다. 이게 왜 하늘이 가방에 있는 거야? 강중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희가 입을 가리며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세상에, 도벽까지 있었니? 회사 기밀을 훔쳐다가 팔아넘기기라도 하려고? 어머, 무서워라.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랗다더니.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저 가방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이하늘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발뺌이야? 이거 봐요, 아버지. 아까 하늘이가 서재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CCTV 영상이에요. 영상 속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이하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음이 산산조각 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강중훈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 아이들 출국 준비해라. 영국으로 보낸다. 할아버지, 이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강중훈 회장의 다리에 매달렸지만 강중훈 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민서희와 강민재는 승리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그 서류가 훔친 물건이라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사모님. 서늘하고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죠.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대형건설의 최명석 전무였습니다. 강중훈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최 전무,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나가지 못해. 최명석은 태산건설의 핵심 인력이었다가 5년 전 강민우의 사망 직후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강중훈 회장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인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명석은 강중훈 회장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하늘과 이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쫓아내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방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밀 서류 말입니다. 최명석이 품에서 똑같이 생긴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진보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도련님 가방에 있는 건
누군가 아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넣어둔 빈 껍데기거나 복사본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민 여사님? 최명석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서희에게 꽂혔습니다. 민서희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인간이 왜 여기서 아이들을 감싸는 거지? 설마, 이게 무슨 소리야? 최 전무자니가 왜? 강중훈 회장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명석은 몸을 돌려 이하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겁먹지 않고 자신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에서 그는 그리운 옛 주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명석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강중훈 회장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고 강민우 전무님이 남기신 비공개 유산 신탁의 집행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유산 신탁? 강중훈 회장도 민서희도 금시초문인 이야기였습니다. 강민우 전무님은 생전의 만약을 대비해 자신의 개인 지분과 자산을 별도의 신탁에 맡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이렇게 명시하셨죠. 최명석이 서류 한 장을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타나면 그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과 재산 관리 권한은 최명석에게 일임한다고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민서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유언장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거 사기야. 남의 집구석에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 최명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공증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공증된 문서입니다. 이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시겠다고요? 유감스럽지만 신탁 집행인인 저의 동의 없이는 아이들의 거주지를 단 1km도 옮길 수 없습니다. 최명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계속된다면 저는 신탁의 권한으로 태산그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장님과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께서 왜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태산그룹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강민우의 유산이 경쟁사 임원인 최명석의 손에 있다는 것은 강중훈 회장의 경영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강중훈 회장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최명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자인 줄 알았던 놈이 내 아들의 가장 은밀한 부탁을 받고 있었다니요. 자네, 정말 민우를 위해. 강중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명석은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해외 출장지에서 바로 귀국하느라 지체되었습니다. 최명석이 무릎을 굽혀 이하늘과 눈을 맞췄습니다. 차가워 보이던 그의 눈빛이 아이들 앞에서는 봄 햇살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저는 아버님의 친구이자 앞으로 두 분의 그림자가 되어드릴 최명석입니다. 이하늘은 직감했습니다. 이 낯선 아저씨가 자신들을 구하러 온 아군이라는 것을요. 이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 친구예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최명석의 등장은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민서희는 분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쫓아내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적을 집안에 들이게 된 셈이었으니까요. 강민재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민서희도 도끼 어린 눈으로 최명석을 노려보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명석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일주일에 3번 제가 직접 저택으로 와서 아이들의 재황학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민 여사님의 감시가 없는 서재에서 말이죠. 강중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 자네라면 믿을 수 있겠어.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하늘은 최명석의 든든한 뒷모습과 사색이 된 민서희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 이제 우리에겐 진짜 어른이 생겼어. 그날 밤 서재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명석은 이하늘에게 태상그룹의 조직도와 민서희의 인맥 지도를 펼쳐 보이며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명심하십시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입니다. 민 여사를 이기려면 도련님 스스로가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하늘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알아요, 아저씨. 제가 더 강해져야 별이도 할아버지도 지킬 수 있다는 거 다 배울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재 안은 세 사람의 결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상그룹 본사의 대회의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창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폭풍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룹의 사활이 걸린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알박기 시위가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상석에 앉은 강중훈 회장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서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기획조정실장이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실을 감수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현지 여론이 최악입니다. 더 끌다가는 그룹 이미지마저 타격을 입습니다. 옆에 있던 임원들도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합니다. 매각하고 빠지는 게 상책입니다. 민 이사님 의견대로 지금은 몸을 사려야 할 때입니다. 강중훈 회장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죽은 아들 강민우가 생전에 기획했던 꿈의 사업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는 건 아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강중훈 회장의 마음은 타들어갔죠.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한 구석, 최명석 사장의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하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명석이 아이의 현장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참관을 허락한 자리였죠. 지도가 틀렸어요. 낭낭한 아이의 목소리가 엄숙한 회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임원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보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꼬마 도련님. 여기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드시면 안 되죠. 최 사장,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회의 중에 산만하게. 하지만 강중훈 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손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중훈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계속해보거라 하느라. 뭐가 틀렸다는 게냐? 이 하늘은 어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거대한 조감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감도의 정중앙 가장 화려하게 설계된 쇼핑몰 부지를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쇼핑몰 지으면 다 무너져요. 제가 살던 고아원이 바로 이 근처였어요. 무너진다니? 도련님, 거기는 집안 조사가 다 끝난 땅입니다. 튼튼하다고요. 임원이 코웃음을 쳤지만 이 하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들은 비 올 때 안 가봤잖아요. 저는 가봤어요.
비만 오면 개구리들이 저 땅에서 때로 도망쳐 나와요. 개구리요? 회의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하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개구리들은 알거든요. 비가 오면 땅이 물을 먹어서 늪처럼 변해요. 고아원 친구가 저기서 놀다가 땅이 푹 꺼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거기를 용이 쉬는 늪이라고 불러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땅 밑은 텅 비어 있다고요. 이하늘은 최명석이 건네준 태블릿 PC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이하늘이 고아원에 있을 때 찍어두었던 홍순한 마을의 사진들이 떴습니다. 쇼핑몰 부지로 예정된 곳이 물바다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 집안이 침하된 흔적이 역력했죠. 건기 때 조사하셨죠? 지금은 땅이 말라 있으니까 단단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기가 되면 저기는 거대한 싱크홀이 돼요. 저 위에 건물을 올리면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억을 들인 컨설팅 회사도 명문대 나온 임원들도 찾아내지 못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7살 아이가 경험과 직관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다면 대참사가 벌어질 뻔한 상황이었죠. 강중훈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하늘아, 내 생각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하늘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쇼핑몰을 짓지 말고 물길을 터서 그냥 호수공원으로 만들면 돼요. 주민들은 저 늪을 신성하게 생각해서 건물을 짓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주받을까봐 무서워서 시위하는 거라고요. 이하늘이 조감도 위에 손으로 물길을 그렸습니다. 대신 쇼핑몰은 집안이 단단한 이쪽 언덕으로 옮기고요.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시위도 없어지고 건물도 안전해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상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명쾌한 해법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미신적인 두려움까지 고려한 기술과 인문학이 결합된 솔루션이었죠. 강중훈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하, 들었나? 내 손자가 너희들보다 낫구나. 수억 원씩 연봉 받는 임원들이 부끄럽지도 않아? 강중훈 회장의 호통에 임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최명석을 보며 지시했습니다. 최 사장, 당장 설계 변경해. 하늘이 말대로 진행하고 현지 주민 대표와 협상 다시 시작해. 강중훈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똑똑한 아이의 재롱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직관, 경영자로서의 천부적인 자질을 확인한 확신의 눈빛이었죠. 구석에 앉아있던 최명석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서의 신복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이하늘은 비로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에는 강민우 전무를 뛰어넘는 천재 후계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북동 저택의 서재. 창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하늘은 자신의 키만한 책장 앞에 서서 최명석에게 10일 과외를 받고 있었죠. 단순한 학교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최명석은 강중훈 회장의 경영 철학과 태산그룹의 지배 구조, 그리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회의실에서의 활약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더 교묘해질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이 없는 힘은 폭력입니다. 최명석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이하늘을 향한 깊은 충심이 담겨 있었죠.
이하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저씨. 제가 더 강해져야 별이도 할아버지도 지킬 수 있다는 거. 민서희 할머니. 아니, 그 아줌마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한편 이별이는 서재 한쪽 소파에 누워 링거를 맡고 있는 강중훈 회장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최근 스트레스로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했거든요. 민서희가 주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자 그는 서재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이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중훈 회장의 거친 손등을 조물조물 주물렀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제가 호해줄까요? 이별이가 강중훈 회장의 가슴에 귀를 대고 콩닥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고아원에서 무서운 밤마다 아빠가 불러줬다며 하늘이가 가르쳐준 자장가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별이의 따뜻한 체온과 노랫소리에 꽉 막혀있던 가슴 통증이 눈 녹듯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눈을 뜨고 이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아내의 온화함을 쏙 빼닮은 티 없이 맑은 아이. 강중훈 회장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아, 할아비는 안 아프다. 우리 강아지가 옆에 있는데 아플 리가 있나?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하늘이 오빠랑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래요. 가족. 그 단어가 강중훈 회장의 메마른 가슴에 따뜻한 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좇느라 경쟁자들을 짓밟느라 잊고 살았던 단어였습니다. 핏줄이 주는 원초적인 위로가 늙은 맹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죠. 강중훈 회장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어린 것들이 제 몫을 다하고 안전해질 때까지는 반드시 버텨야겠다는 생의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최명석을 불렀습니다. 최 사장. 최명석이 수업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다음 달 창립 기념일 파티 준비해. 아주 성대하게. 네. 하지만 회장님 건강이. 강중훈 회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아니, 해야겠어. 내 손주들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표할 거다. 내 후계자는 강민재가 아니라 이하늘과 이별이라고 못을 박을 거야. 민서희 그 여자가 땀만 먹지 못하게 전 세계에 알릴 거다. 강중훈 회장의 폭탄 선언에 최명석과 이하늘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음지에 숨어있던 아이들이 양지로 나와 탐욕스러운 이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순간이요. 하늘아, 자신 있느냐? 그 자리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자리다. 강중훈 회장의 질문에 이하늘이 주먹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신 있어요. 할아버지가 닦아놓으신 길 제가 더 넓게 만들게요. 그리고 별이 눈에서 다시는 눈물 안 나게 할 거예요. 뭐냐? 그래야 내 손자지. 강중훈 회장은 이하늘과 이별이를 양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사업판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잊고 있었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가족의 온기였죠. 밖에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재 안은 세 사람의 결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운명적인 인연들이 서로를 구원하며 이야기는 이제 반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입구에서는 민서희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안주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속내는 시커먼 숯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민서희가 곁에 선 강민재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준비는 확실히 된 거지? 그 촌스러운 옷들 말이야. 강민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시장통에서나 팔법한 형광색 색동 저고리를 보냈으니까요. 그 꼴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비웃느라 정신없을걸요? 품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 그래야지. 감히 내 아들 자리를 넘보다니. 오늘 밤 그 쥐새끼들을 전 국민 앞에서 망신을 줄 테다. 민서희는 상상만으로도 짜릿한지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중훈 회장님과 그분의 손자, 손녀가 입장하십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고 연회장에 거대한 황금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민서희와 강민재는 킬킬거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스꽝스러운 한복을 입고 나타날 아이들을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민서희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거기에는 촌스러운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것은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왕자님과 공주님이었습니다. 이 하늘은 죽은 아빠 강민우가 즐겨 입던 스타일의 클래식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겨 작은 신사 그 자체였죠. 이별이는 천사 같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티아라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태상가의 적통임을 증명하는 귀티가 좔좔 흘렀습니다. 세상에 어쩜 저렇게 똑같을 수가. 강민우 전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네. 저 기품 좀 봐. 좌중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명석 사장이 민서희의 계획을 미리 간파하고 최고급 의상을 준비해 둔 덕분이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보란듯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밟으며 메인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완벽한 쇼였고 민서희는 병풍처럼 뒤로 밀려나고 말았죠. 민서희가 부들부들 떨며 최명석을 노려보았지만 최명석은 여유롭게 샴페인을 들어보일 뿐이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태산의 과거 50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갈 태산의 미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중훈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 손자 이하늘, 그리고 손녀 이별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하늘과 이별이는 수백 명의 어른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의젓하게 인사했죠. 그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환호했습니다. 그때 파티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손님이 단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파티의 주빈이자 태상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중동 국부펀드의 의장 알파에드였습니다. 그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물로 오늘 그의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 수조 원대의 투자 계약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죠. 알파에드 의장이 강중훈 회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무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말은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불어와 아랍어, 그리고 그 지역 특유의 방언이 섞인 아주 난해한 언어였죠. 통역사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언이 너무 심해서 정확한 뜻을 아마 건물 높이에 대해 묻는 것 같습니다만 통역사가 우물쭈물하자
강민재가 기회다 싶어 나섰습니다. 아, 높이요? 하이, 베리 하이. 우리 태사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습니다. 넘버원. 강민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콩글리시를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알파에드 의장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투자 계약이 물 건너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높이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낭낭한 아이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하늘이었습니다. 이하늘이 알파에드 의장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서희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아,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끼어들어. 당장 내려오지 못해? 하지만 알파에드 의장은 손을 들어 민서희를 제지하고 흥미롭다는 듯 이하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하늘은 알파에드 의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건물이 얼마나 높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놀랍게도 알파에드 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하늘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릴 때 불러주시던 자장가에 그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사막의 별은 1000년이 지나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의장님이 쓰신 단어가 그 노래에 나오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하늘은 통역사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물은 100년을 버티지만 저희가 지을 미래는 1000년을 갈 거라고 전해주세요. 사막의 별처럼 변치 않는 약속을 드린다고요. 통역사가 전율하며 그 말을 통역하자 알파에드 의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이하늘과 눈높이를 맞추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랑 베르그랜드 마이너스 피레이, 할아버지, 당신에게 최고의 후계자가 있군요. 내 평생 수많은 사업가를 만났지만 내 영혼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 꼬마가 처음입니다. 알파에드 의장이 강중훈 회장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이 소년의 눈빛을 믿고 태산의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와! 장내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한 통역을 넘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강민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뒷걸음질 쳤고 민서희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자신들이 깔보던 7살 꼬마가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고 태산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강중훈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하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강중훈 회장이 이하늘과 이별이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 손자입니다. 태산의 미래입니다. 오늘부로 제 모든 지분과 경영권의 승계자는 오직 이하늘과 이별 두 사람뿐임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그 선언은 하늘이와 별이가 태산의 진정한 주인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대관식과도 같았습니다. 이하늘은 군중 속에서 분해하는 민서희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날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이자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고요해진 성북동 저택의 정원. 강중훈 회장과 아이들, 그리고 최명석 사장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파티장의 소란스러움 대신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죠. 아이들은 불편한 턱시도와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편한 잠옷바람으로 강중훈 회장의 양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진짜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오빠 보고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이별이가 강중훈 회장의 품에 파고들며 제잘거렸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껄껄 웃으며 이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저택에 울려 퍼지는 진짜 웃음소리였습니다. 최명석 사장이 따뜻한 코코아를 타와 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드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 내 평생 오늘처럼 밥이 달고 공기가 달았던 적이 없다. 명석이 자네 덕분이야. 민우 그 녀석이 자네 하나는 정말 잘 뒀어. 고맙네. 강중훈 회장은 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금도금은 벗겨지고 유리에는 실금이 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시계였죠. 강중훈 회장이 시계를 이하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민우가 대학 들어갈 때 내가 준 거다. 민우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지. 이제 주인을 찾았구나. 이하늘이 시계를 신기한 듯 만지작거렸습니다. 강중훈 회장이 이하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잘 듣거라. 이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네가 태엽을 감아주는 한 영원히 가지. 태산도 마찬가지다. 네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너지지 않아. 강중훈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 할애비가 없어도 너는 태산처럼 굳건해야 한다. 별이를 지키고 너 자신을 지켜야 해. 알겠느냐? 에이, 할아버지가 왜 없어요? 우리랑 천년만년 같이 살 건데요. 아까 의장님한테 약속했잖아요. 천년 간다고요. 이하늘이 짐짓투정을 부리듯 말했지만 강중훈 회장의 눈빛이 유독 애틋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강아지들 크는 거 다 봐야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봐야지. 강중훈 회장은 하늘이와 별이를 양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사업판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잊고 있었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가족의 온기. 강중훈 회장은 눈을 감고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나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달빛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재벌 회장이 아닌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로서 누리는 소박하고 완벽한 행복이었죠. 하지만 행복의 정점은 언제나 불행의 시작점과 맞닿아 있다고 했던가요? 강중훈 회장의 잡은 손에서 미세하게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품에 안긴 아이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검은 구름 뒤로 서서히 숨으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성북동 저택의 평화로운 밤 공기를 단번에 갈라놓았습니다. 강중훈 회장의 손에서 미끄러진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행복하게 웃고 있던 강중훈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이별이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대답할 힘조차 없는 듯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일고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하늘이 다급하게 강중훈 회장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아이들의 비명에 저택 안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민서희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 강중훈 회장에게 직접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던 장본인이었죠. 민서희는 쓰러진 강중훈 회장을 내려다보며 찰나의 순간 인매를 비틀어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약발이 드는구나. 늙으니 이제 그만 갈 때도 됐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신 좀 차려봐요. 민서희가 강중훈 회장의 몸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최명석 사장이 달려와 민서희를 밀쳐냈습니다. 비키십시오. 환자에게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명석이 강중훈 회장의 넥타이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희가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미쳤어? 당신이 의사야? 만약 당신이 잘못 건드려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당장 손 떼.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119 불렀습니까? 최명석이 소리쳤지만 민서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김 집사가 부르고 있어요. 회장님 체면이 있는데 아무 구급차나 부를 순 없잖아요. 주치의 선생님 오시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요. 그것은 명백한 지연 작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강중훈 회장을 확실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이었죠. 이하늘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까 할머니가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봤어요. 왜 신고 안 해요? 할아버지 죽게 할 거예요?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말대꾸야. 너희가 재수가 없어서 회장님이 쓰러지신 거잖아. 민서희가 이하늘의 뺨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사이 강중훈 회장의 호흡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최명석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뒤였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강중훈 회장을 들것에 싣는 아수라장 속에서 이하늘과 이별이는 구급차에 함께 타려고 매달렸습니다. 비켜요. 우리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같이 갈 거예요. 하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하늘이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의 거친 손길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죠. 저리 치워. 민서희가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애로운 할머니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보호자는 나야. 법적 배우자인 내가 간다. 너희 같은 근본 없는 것들이 낄 자리가 아니라고. 민서희는 구급차에 올라타며 경호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최 사장 저 인간도 못 오게 막아. 그리고 집안 단속 철저히 해.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구급차의 불빛을 보며 이별이가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으앙. 최명석이 자신의 차로 뒤쫓아가려 했지만 경찰차가 저택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민서희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최명석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당신이 최명석 씨입니까? 태상그룹 사모님께서 당신이 회장 유고 시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난동을 부린다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당장 물러나시오. 이건 모함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위험하다고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최명석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공권력까지 동원해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민서희의 치밀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택 철문이 굳게 닫히고 그 안에는 덩그러니 남겨진 쌍둥이와 민서희의 수족들 뿐이었습니다. 이하늘은 닫힌 철문 너머 최명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린 괜찮아요. 할아버지 꼭 지켜주세요. 제발요. 그것이 아이들이 세상에 보낸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강중훈 회장이 입원한 병원 VIP 병동은 민서희의 철저한 통제하에 요새처럼 봉쇄되었습니다. 절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면회는 전면 금지되었고 주치의는 민서희가 심어둔 사람으로 교체되었죠. 민서희는 병원 로비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브리핑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독하십니다. 의식이 없으세요. 회사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강 회장 위독설이 퍼지며 태산그룹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민서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 시각 성북동 저택 2층 이하늘과 이별이는 캄캄한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은 이미 못질되어 열리지 않았고 문 밖에서는 험상궂은 경호원들이 지키고 섰습니다. 아이들에게 던져진 것은 말라비틀어진 빵 조각과 미지근한 물뿐이었죠. 방 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별이가 구석에 웅크려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아니지? 우리 다시 고아원으로 가는 거 아니지? 고아원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 이별이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하늘은 이별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이미 경호원들에게 빼앗긴 지 오래였습니다.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걱정 마, 별아. 최명석 아저씨가 우릴 구하러 올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우리 약속했잖아. 천년만년같이 살기로. 이하늘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서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민서희는 검은색 상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와인잔 대신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 우리 강아지들 배고프지 않니? 빵은 입맛에 안 맞나 보구나. 민서희가 비아냥거리며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와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자, 여기 지장 찍어라. 너희 같은 쥐새끼들이 넘볼 자리가 아니야. 순순히 찍고 떠나면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마. 저 멀리 섬에 있는 요양소로 보내줄 테니 거기서 죽은 듯이 살아. 이하늘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눈앞에서 벅벅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송이처럼 바닥에 흩날렸죠. 싫어요. 우린 할아버지 손자예요. 절대 안 나가요.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아줌마 다 감옥 갈 거예요. 이하늘이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민서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호,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구나. 회장님은 이제 못 일어나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민서희가 끔찍한 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두려 했더니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얘들아, 들어와라. 민서희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해결사, 즉 납치범들이었습니다. 애들 잡아.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쥐도 새도 모르게 시체는 못 찾게 묻어버리고. 네, 사모님. 남자들의 거친 손이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안 돼. 이거 나. 건드리지 마. 이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하늘은 이별이 앞을 막아서며 남자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이 독한 새끼가. 남자가 이하늘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오빠. 이하늘은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지만 다시 일어나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별아, 도망가. 빨리. 하지만 7살 아이의 힘으로 건장한 성인 남성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가 이하늘의 배를 걷어찼고 이하늘은 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자들은 축 늘어진 아이들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발을 밧줄로 결박했습니다. 아이들은 짐짝처럼 들려져 캄캄한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이하늘의 눈에서 분하고 원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회중시계가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뒹굴었지만 주울 수조차 없었죠. 민서이는 끌려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잘 가렴. 다신 보지 말자꾸나. 다음 생에는 부잣집 개로라도 태어나지 말거라. 강민재가 옆에서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진작 이렇게 치워버린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 태사는 온전히 우리 거야. 두 모자는 아이들이 사라진 텅 빈 저택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가장 높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성, 태상가의 저택은 순식간에 아이들을 집어삼키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간 검은색 벤 차량에 실린 아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는 인적이 드문 야산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는 절망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이하늘은 결박된 손을 꼼지락거리며 옥기 속에 숨겨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최명석 아저씨가 주었던 마지막 희망, 비상 호출기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는 승합차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바닥에 짐짝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죠. 차체가 덜컹거릴 때마다 이별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이하늘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앞좌석에서 낄낄거리며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고요. 매캐한 연기가 차 안에 가득 차 아이들의 기침을 유발했습니다. 콜록, 콜록. 아저씨, 창문 좀 열어주세요. 동생이 숨을 못 쉬잖아요. 이하늘이 결박된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납치범이 뒤를 돌아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건데 공기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조용히 가자, 꼬마야. 죽다니요? 저희 진짜 죽이는 거예요? 이하늘의 눈빛이 두려움에 떨리는 듯 했지만 사실 그는 옥기 속에 숨겨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최명석 아저씨가 만약을 대비해 챙겨주었던 초소형 비상 호출기였죠. 이하늘은 묶인 손가락을 기이하게 비틀어 호출기의 버튼을 톡, 톡 2번 눌렀습니다. 그것은 긴급 상황 라이브 송출 신호였습니다. 이하늘은 마이크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짐짓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들, 이거 민서희 할머니가 시킨 거죠? 우리 죽이면 돈 많이 준다고 했나요? 운전하던 납치범이 콧노래를 흥얼거하며 대답했습니다. 눈치 하나는 빠르네. 그래, 너희 할머니가 특별히 부탁하시더라. 고통 없이 보내주라고. 10억이나 주신다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냐? 10억이요? 할머니가 친손자들을 죽이는 대가로 10억을 쓴다고요? 이하늘이 또박또박 되물었습니다.
친손자고 나발이고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거야. 억울하면 가서 따져. 물론 저승에서 만나겠지만 납치범들이 자기들끼리 킬킬대며 떠드는 순간 이하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금 그 말 전 세계가 다 들었어요.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납치범이 인상을 쓰는 순간 그들의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순식간에 수백 개의 알림이 폭주했습니다. 이하늘이 켜둔 마이크를 통해 태상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사내 방송망이 해킹되어 납치 현장 라이브가 송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납치범들이 민서희의 사주를 받고 아이들을 살해하러 간다는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고 있었죠. 접속자 수 50만 명 돌파. 채팅창은 태상그룹 사모가 손자들을 청부 살해하려 한다. 지금 당장 경찰 출동해라. 위치 추적해라라며 분노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봐요. 유튜브에 우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조수석에 있던 남자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차 세워. 당황한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기익, 쾅. 굉음과 함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승합차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이어 최명석이 이끄는 경호 차량 5대가 승합차를 에워쌌죠. 문 열어. 태상그룹 보안팀이다. 최명석이 쇠파이프로 운전석 유리창을 박살내고 납치범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최명석의 주먹이 납치범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납치범들을 제압했습니다. 최명석은 뒷문을 뜯어내듯 열고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저씨. 이하늘과 이별이가 최명석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명석은 아이들의 결박을 풀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하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울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본사로 가요. 쇼를 끝내야죠. 한편 병원 중환자실, 생과 사의 경계를 헤매던 강중훈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별이가 며칠 전 그려주었던 온 가족이 웃고 있는 그림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죠. 강중훈 회장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속보 태상그룹 손주 납치 생중계. 민서희 여사 청부 살해 의혹 일파만파. 강중훈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 새끼들. 강중훈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놀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위험해요. 비켜. 내 손주들이 잡혀갔다잖아. 비키란 말이야. 강중훈 회장은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휘저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박 실장, 애들 어디 있어? 하늘이랑 별이 어디 있냐고. 최 사장이 구하러 갔습니다. 방금 구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눈빛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변했습니다. 민서희, 이 악마 같은 년. 내 오늘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강중훈 회장이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력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휠체어 가져와. 당장 주주총회장으로 간다. 회장님 몸 상태가 내 새끼들을 건드렸어. 내가 살아서 숨 쉬는 한 그녀는 살아서 내 집을 못 나간다. 어서. 태상그룹 본사 대강당 임시 주주총회장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민서희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죠.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수건으로 찍어내며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장님께서는 뇌사 상태에 빠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가눌 길이 없으나 회사의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제 아들 강민재 이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민서희 옆에 서 있었죠. 민서희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의사봉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안건 반대합니다. 쾅! 닫혀있던 강당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흑투성이가 되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이하늘과 이별이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최명석 사장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죠.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뭐야? 죽은 줄 알았던 애들이 어떻게? 민서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의사봉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이하늘은 단상 아래까지 걸어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방금 할머니가 보낸 괴한들에게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독살하려 하고 유언장을 조작하고 저희를 죽이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미친 애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야. 경비원 뭐해? 당장 끌어내. 민서희가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하늘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납치범들의 자백 영상과 민서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민 여사가 너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시켰다. 10억 준다더라.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야유를 퍼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재가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놈들이 경쟁사 사주를 받고 우리 어머니를 모함하는 겁니다. 민서희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친손자들을 죽이려 했다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결백해요. 끝까지 발뺌하는 두 모자의 모습에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판단하겠다. 모두의 숨을 멈추게 하는 묵직하고 쉰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희가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목소리는 무대 뒤편의 커튼이 걷히고 휠체어를 탄 강중훈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팔에는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태산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님? 여보, 당신 어떻게 깨어남? 민서희가 뒷걸음질 치다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박 실장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민서희 앞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네가 내 차에 독을 탔더구나. 내 심장이 멈추길 그토록 바랐느냐? 강중훈 회장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가 아니었다면, 별이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난 정말 죽었겠지. 하지만 하늘이 날 살려뒀다. 내 죄를 내 손으로 심판하라고. 강중훈 회장이 민서희와 강민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심판의 칼날처럼 떨리고 있었죠. 민서희, 그리고 강민재. 너희 모자를 이 시간부로 태산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내 족보에서도 파버릴 것이다.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내 손주들을 죽이려 해? 강중훈 회장이 포효했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이 살인자들을 끌고 가. 때마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이 민서희와 강민재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태산의 안주인이야. 이건 음모야. 민서희는 머리를 산발한 채 처절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강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강중훈 회장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더러운 손 치워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강중훈 회장은 냉정하게 강민재를 뿌리쳤습니다. 두 악인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주주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중훈 회장의 긴장이 풀린 듯 고개가 떨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하늘과 이별이가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강중훈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무서웠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강중훈 회장은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얼굴을 눈물로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별이가 강중훈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하늘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강중훈 회장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최명석 사장이 그 곁을 묵묵히 지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전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악의 축이 무너지고 진정한 가족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죠. 강중훈 회장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노라고. 태산그룹의 대강당은 환호성과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삭막하기만 했던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죠. 민서희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심어두었던 가시 돋친 장미 넝쿨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이별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란 프리지어와 이하늘이 직접 고른 푸른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는 정원은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다운 온기를 품게 되었죠.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건조한 목소리로 판결 내용을 전했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산그룹 전 안주인 민서희 씨에게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범인 아들 강민재 씨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민서희와 강민재의 초라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두 모자가 감옥에서도 서로 내 탓이라며 영치금 한 푼 없이 비참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죠. 소파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던 강중훈 회장은 미련 없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분노나 회한으로 얼룩져 있지 않았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이었죠. 이제 다 끝났어. 악연은 여기서 끝이다. 강중훈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아이들의 명랑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이하늘과 이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일반 학교로 전학 간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고 있었죠. 볼이 발그레해진 아이들의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 과학 경시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이하늘이 상장을 높이 들어 자랑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따뜻하대요. 이별이도 질세라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들 장하다. 세상에 대상을 받다니. 강중훈 회장은 아이들을 양팔 벌려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땀 냄새마저 향기롭게 느껴졌죠. 옆에 서 있던 최명석 사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도련님은 회장님의 명석함을, 아가씨는 사모님의 예술적 감각을 쏙 빼닮으셨습니다. 최 사장, 자네도 참. 칭찬이 너무 박해. 나보다 훨씬 낫지, 암. 청출어람이야. 강중훈 회장은 직접 의자를 밟고 올라가 아이들의 상장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벽면 중앙에 걸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민서이가 자신의 위엄을 뽐내기 위해 걸어두었던 거대한 초상화가 있던 곳이었죠. 탐욕의 흔적이 사라진 자리에 아이들의 순수한 노력과 성취가 채워진 것입니다. 강중훈 회장은 뒷짐을 지고 상장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집안 분위기가 좀 사는구먼. 아주 훤해. 저녁 식사 시간 식탁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었던 엄숙한 식사 예절은 온데간데 없었죠. 넓은 식탁에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던 매콤한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강중훈 회장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가 나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격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김말이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래요. 이하늘이 포크로 튀김을 찍어 강중훈 회장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 맵지 않으냐? 에이, 이 정도는 안 매워요. 할아버지도 이제 매운 거 잘 드시잖아요. 그럼. 나 강중훈이야. 이까짓 거. 강중훈 회장이 튀김을 받아 먹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입가에 붉은 양념이 묻자 이별이가 티슈로 꼼꼼하게 닦아주었죠. 할아버지, 흘리지 말고 드세요. 애기같이. 허허, 우리 별이가 잔소리꾼이 다 됐구나.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떠드는 평범하고 소란스러운 저녁 식사. 강중훈 회장은 밥을 오물거리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세월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라고요. 돈으로 쌓아 올린 마천루보다 지금 이 식탁 위의 떡볶이 접시가 훨씬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일주일 뒤 강민우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강중훈 회장과 쌍둥이 그리고 최명석 사장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강민우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침통한 분위기 속에 형식적인 절차만 치렀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늘이와 별이의 손에는 국화꽃 대신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적표와 그림, 그리고 강민우가 생전에 좋아했던 초콜릿이 들려 있었거든요. 비석 앞에는 사랑하는 아들, 태산의 영원한 별 강민우라는 글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지며 덤덤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우야, 애비 왔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야. 네가 남겨준 보물들하고 같이 왔다. 보고 있느냐?
이하늘이 의젓하게 앞으로 나와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강중훈 회장이 물려주었던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저 하늘이에요. 처음 인사드려요.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이하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은 씩씩했습니다. 저랑 별이 할아버지가 잘 찾아주셔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회장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못다한 꿈 제가 다 이뤄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이하늘이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뒤이어 이별이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하늘이와 별이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아빠, 꿈에서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요. 거기선 엄마랑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요. 우리가 할아버지 잘 지켜드릴게요. 아빠 딸이라서 행복해요. 이별이가 비석의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의 인사가 끝나자 강중훈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웃고 있는 것만 같았죠. 걱정 마라. 이 아이들은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울 테니 너는 거기서 편히 쉬어라.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웠다. 사랑한다, 내 아들.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석양이 지는 공원 산책로를 네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죠. 강중훈 회장의 왼쪽 손은 이하늘이, 오른쪽 손은 이별이가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강중훈 회장의 거친 손을 꽉 채워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늘 저녁엔 뭐 먹어요? 이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글쎄다. 우리 별이가 먹고 싶은 거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치킨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리고 치즈볼도요. 하하, 녀석도 참. 어제는 피자 먹자더니 오늘은 치킨이냐? 이하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하는 말은 그냥 치킨이 먹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럼 무슨 뜻인데?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다는 뜻이에요. 닭 날개처럼요. 하하, 내 녀석은 꿈보다 해몽이 더 좋구나. 제가 통역 전문이잖아요. 할아버지 마음도 통역해 드릴까요? 오냐, 어디 한번 해보거라. 할아버지 마음은 지금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강중훈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이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곡을 찔린 듯한 표정이었죠. 이내 강중훈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 통역이 정확하구나. 100점 만점이다. 차가운 자본의 논리로 가족을 버렸던 재벌 회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통역할게요라는 작은 아이의 외침이 불러온 기적. 그 기적은 폐허가 된 가슴에 꽃을 피우고 무너진 성벽을 사랑으로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시련 대신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갈 따뜻한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중훈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양은 지고 있었지만 태산가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자본의 논리로 가족마저 밀어냈던 강 회장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건 수조원의 재산이 아니라 할아버지, 제가 통역할게요라고 외치던 손자 하늘이의 작은 용기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언어의 전달을 넘어 단절되었던 핏줄을 잇고 서로의 진심을 연결하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이제 성북동 저택에는 삭막한 정적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풀이지어 향기가 가득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둘러앉아 나누는 소박한 떡볶이 한 접시에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은 증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역해 줄 기적 같은 사랑이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